네, 제23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무질서에서 질서로 애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제23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무질서에서 질서로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학부 이동환 교수님을 모시고 분자 미학개론, 복잡한 모양 속에 숨겨진 아름다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교수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복잡하게 보이는 분자 구조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인데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데 제가 바라는 것은 보고 난 뒤에 다시 알고 싶어지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연과학과 화학부 이동환입니다. 오늘은 제가 분자 속에 감추어진 아름다움이라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육각고리가 이렇게 있으면 제가 이제 테슬레이션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애셔처럼. 그래서 육각고리 옆에 육각고리를 붙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붙일 때는 제가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자가 굉장히 대칭적이기 때문에 6개의 면이 다 동등해요. 이렇게 붙이고, 자, 세 번째 육각고리를 붙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붙일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나요? 2가지예요. 그 중에 하나만 제가 그려보겠어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다 분자 이름들이에요. 우리가 벤젠, 냅셀린, 페란스린이라고 부르는 분자들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름을 다 붙이는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뭔가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니까 좀 더 해보죠. 그러면 자, 이번에는 다시 육각형을 시계 방향으로 계속 붙여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제가 꼭 맞추게 되면 원처럼 만들어지겠죠. 무엇처럼 생겼나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는 거 다 있겠지만 이 분자를 처음 발견한 혹은 발명한 혹은 생각한 사람은 왕관처럼 생긴 것 같다.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에서 코로, 그 다음에 이것이 탄소 이중결합을 갖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전미사로 ENE를 붙여서 코로넨이라고 불렀어요. 육각형이 그럼 육각형을 끊임없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것이 애셔의 테슬레이션의 완결체죠. 그러면 우리가 2차원 평면을 빽빽이 채울 수 있는 탄소 물질이 만들어지고 2010년에 이번에는 노벨 물리학상이에요.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 그래핀의 구조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규명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이 기존에 있는 우리가 사용하는 소재보다는 굉장히 다른 그리고 신기한 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제안을 했고 측정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래핀이라는 탄소로 이루어진 물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핀이 애셔의 물고기처럼 2차원 공간을 단 하나의 단위 구조체만으로 채우는 거죠. 애셔의 물고기가 되고 싶진 않아요. 2차원 공간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빽빽이 있다는 게, 물고기는 불행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패턴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양만 봤어요. 그런데 모양을 보고 그냥 친구들한테 자랑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고, 모양을 보는 순간 갑자기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원리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2003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로드 맥킨란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락펠러 유니버시티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받으신 게 뭔가 하면 이온 통로의 구조와 작동 원리라는 주제로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온 그러면 화학은 맞는 것 같은데 오른쪽에 있는 분자를 보니 이게 화학 같지도 않고 생물이나 뭐 생리의학상 이런 걸 하시는 분 같은데 이분이 왜 화학상을 받았을까? 이온 통로가 또 무엇일까? 자, 사람들은 우리 몸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지극히 이기적이니까 내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고 싶다. 감각 신호는 어떻게 전해질 것인가? 자, 내 발끝에서 내가
길을 가다가 앞정을 밟았을 때 내 머리가 금방 알아야 되겠죠. 내가 그걸 늦게 깨달으면 두 번째 앞정을 또 밟게 되겠죠. 신경신호라는 것이 결국은 내 머리가 느끼는 부분과 감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신호가 전달이 돼야 돼요. 앞정이 내 발가락을 찌르는 기계적인 신호가 내 머리가 느낄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신호로 바뀌어서 먼 거리로 전해져야 돼요. 굉장히 복잡한 경로를 거치게 돼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물 시간에 많이 배웠을 거예요. 신경세포라는 것이 굉장히 긴데 한쪽 끝은 가지처럼 분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방에서 오는 신호들이 쭉 전해지다가 다시 시냅스라는 그 부분에서는 다른 신경세포도 만나게 되고 그런 배선들이 제 머리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 감각신호는 그럼 어떻게 전달이 되는가? 과거 1세기 동안 화학자들과 생물학자들과 생리의학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신경세포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럼 신경세포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신경세포는 너무 작아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큰 자이언트 스퀴드라는 그 오징어가 있는데 그 오징어는 신경세포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 신경세포 안으로 우리가 작게 만든 전극을 밀어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호가 왔을 때 이 신경세포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을 전기 신호의 측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가만히 있다가 스파이크처럼 뭐가 확 생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마치 파형이 이렇게 전달되듯이 신호가 쭉 전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사실은 생각해보면 신경선이라는 것은 거대한 밸브예요. 필요할 때, 필요 없을 때는 닫혀 있다가 필요한 순간 누군가 빨리 열었다가 다시 닫아야 되고 이 밸브들의 조합으로 우리 몸이 신경 자극을 느끼게 되는 것인데 뭐 그렇다면 대충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죠? 대충 다 알아요. 그런데 과학자는 마지막 대충이란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자, 통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 통로를 통해서 이온들이 들어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칼륨 이온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킬 수 있는 통로 단백질이 있어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통과를 못해요, 거기를.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주문 제작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뭔가 나트륨 이온은 칼륨보다 0.7옹스트롬 정도 작아요. 큰 것은 지나갈 수가 있는데 작은 것은 못 지나가요. 기묘하잖아요. 크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이 통로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고르는 이온은 이쯤에 있어요. 크기가 옹스트롬보다 옹스트롬 영역보다 조금 더 커요. 얘를 골라 잡는 단백질은 나노 사이즈예요. 이거 마치 제가 제 손끝으로 보리쌀과 쌀알을 구분을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할 수 있으면. 자, 그런데 이 이온 채널은, 이온 통로는 그것을 1초에 10의 7승 1000만에서 1000만 번을 해요. 1000만 번 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아요. 작은 것은 통과시키지 않고 큰 것만 통과시켜요. 화학자들이 궁금했겠죠.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1998년에 이 논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5년 뒤에 로드 맥킨나니 교수님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단 하나의 분자를 가지고 5년 뒤에 노벨상을 받았다는 것은 이 구조를 밝힘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문제를 해결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는 감동을 줬다는 이야기겠죠. 자, 그렇다면 칼륨 이온의 전도와 선택성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구조입니다. 세포막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러분 이 사이를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여기서 모든 게임이 결정이 돼요. 여기를 칼륨은 통과하고 나트륨은 통과하지 못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3차원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모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칼륨 이온이 여기는 물 속에 있을 때 구조예요. 칼륨 이온은 양성 포지티브 샷을 떼고 있기 때문에 주변에 물 분자가 붙어 있어야 돼요. 8개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 칼륨 이온이 이제 물 속에 있다가 통로 단백질 속으로 들어갈 때는 물 분자는 떨어지면서 그 물 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누군가가 와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은 진공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물 분자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 단백질의 기본 골격을 이루는 이 그룹에 있는 산소 원자들이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구분이 왜 벌어지냐 하면 칼륨 이온은 물에서 출발해서 통로를 통과해서 물로 가야 되는데 그 빠른 이동 동안 자기 주변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 단백질 구조가 물 분자의 구조를 정확하게 재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나트륨 이온은 크기가 작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얘가 물에 있다가 단백질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이 길이가 짧기 때문에 단백질에 붙지를 못해요. 그럼 얘는 물을 떨쳐버리고 단백질 안으로 들어가야 될 하등 이유가 없어요.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륨과 나트륨의 선택성이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칼륨 이온 단백질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어요. 그냥 예쁘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개별 색깔은 개별 분자예요. 즉 거대한 단백질 구조가 사실은 4개의 분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사이를 통해서 선택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자연계는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뭘 만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거대한 구조를 제가 공을 들여서 하나의 완성품으로 만들어낸다면 나중에 누군가가 여기 좀 바꿔주세요라고 말할 때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돼요. 전체 구조를. 그런데 제가 만일에 4분의 1 조각만을 가지고 잘 만든 다음에 얘들을 잘 조합해서 거대한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면 나중에 누군가가 거기 아래쪽에서 세 번째 있는 거 뭐 좀 바꿔주세요 그럴 때 저는 4분의 1 조각만 떼서 바꾼 다음에 많이 만들어서 넣어주면 얘들끼리 다시 뭉쳐서 큰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고 나중에 고치기도 쉽고 자연은 정말 대단한 화학자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나요? 거대한 단백질에도 규칙이 있죠. 애셔의 물고기처럼 혹은 말마늘 절자처럼 규칙을 알면 모르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것이 제 강연의 끝이에요. 분자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아름다울 만큼 간단합니다. 이 안에도 뭔가 규칙이 보이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구 내부 비정질 마그마에 숨겨진 질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해주실 분인데요.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성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통 지구 시스템이나 행성 단위의 진화를 얘기할 때는 저희가 수천 킬로미터 단위의 정보를 얘기하는 거고요. 원자 단위에서 물질의 구조나 성질을 얘기할 때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단위의 정보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가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서 지구 시스템의 진화를 이해를 하려면 이런 작은 단위의 정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의 이성근입니다. 전 시간에 이동환 교수님께서 복잡한 분자에 들어있는 재미있는 질서를 찾으시고 거기서부터 규칙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저는 그 지구 내부에 존재하는 마그마입니다. 마그마의 원자 단위의 정보를 구해서 그 마그마에 존재하고 있는 원자들 간의 서로 상호관계 그리고 그것들의 상호관계에서 생긴 규칙들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제 결정질, 비정질의 예예요. 결정질로 보신 건 여러분들이 조항광물로 잘 아시는 휘석이라는 거예요. MgSiO3입니다. 마그네슘 규소 산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옆에 있는 거는 MgSiO3 비정질인데 요거는 컴퓨터 계산으로 추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구조는 잘 몰라요. 실험적으로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비정질의 원자 구조를 규명하는 게 현대과학의 난제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슨 실험을 하든지 간에 분광 분석으로 에너지를 X축으로 하고 데이터를 뽑게 되면 그냥 브로드한 픽이 나와요. 그것은 그냥 그 비정질을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이 되게 무작위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그런데 뭐 결과는 구하긴 구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제 여기 이 아버지와 아들의 상호관계에서 상호관계 때문에 서로 좋아하게 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싫어하게 되는 에너지, 이 에너지 갭이 차이가 나고 그거를 우리가 물어봐서 결과를 얻는 이런 행위를 했어요. 그게 우리가 측정하는 건데 똑같이 이 비정질에서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여러분 그림 보시는 게 뭐냐면 똑같이 너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질문을 포톤을 보낸 거예요. 얘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포톤이 들어가서 에너지가 이 포톤의 에너지가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어떨 때 흡수가 되냐 그러면 요 밑에 바닥 상태에 있는 전자를 위로 올려보내요. 전자를 끊는데 에너지가 흡수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요 올라가 있던 전자가 또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빛이 이 비정질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면서 어떤 특정한 에너지 레벨이 있을 때 흡수되기도 하고 또 방출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역할을 통해서 구해보려는 노력을 할 거예요. 자, 지금 어느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얘기를 들은 게 격자라는 게 있고요. 결정이라면 또 원자라는 얘기했고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있고요. 그 에너지 준위가 생기는 거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입자들 간의 되게 근본적인 상호관계예요. 제가 여기 다 8번인가요? 8번 학생이랑 상호관계가 아주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저쪽에 어딘가에 제가 되게 강렬하게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은 되게 강하게 상호작용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자, 이런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보를 구하고 원자 구조를 구한 다음에 지금 두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위에 있는 지구 그림은 여러분 지구 형성 초기에 뭐 45.6억 년 할까요? 거기서부터 1억 년 사이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지구 형성 초기에 마그마 바다가 있었고 마그마 바다에서 지금 현재 지구, 층상화된 지구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뭐 지각, 멘틀, 핵으로 분화가 되는 이런 과정을 설명하려고 해요. 마그마 바다니까 되게 깊숙이까지 마그마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900km까지 예를 들자면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압력을 이해해야 될 것 같고요. 밑에 과정은 뭐냐 그러면 역시 압력이 중요한 작용을 하는데 소행성 충돌이에요. 지구 형성 초기에 많은 충돌 과정이 있었고 그 충돌 과정을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은데 이 충돌 과정을 겪은 아이들의 원자 구조의 변화로부터 알아보려고 해요. 자, 다시 마그마 바다에서 지구 형성 초기의 마그마 바다에서 현재 지구로 이제 진화하는 모습이 될 거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은 녹은 철이에요. 녹은 철이 더 비중이 높으니까 밀도가 높으니까 핵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요거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게 압력이에요. 그래서 압력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제가 브루스 배너 박사를 좀 불렀는데 오늘 강연에서 나오는 외국인은 둘밖에 없어요. 근데 한 명이 브루스 배너입니다. 자, 브루스 배너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 아저씨가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헐크가 됩니다. 헐크가. 근데 이 아저씨가 어떨 때 헐크가 되냐 그러면 X축이 되게 화를 많이 냈을 때예요. Y축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더 과학적인 텀으로 바꾸면 X축을 온도로 바꿀 수 있고 Y축을 프레셔로 할 수 있어요. 압력. 자, 그리고는 기울기가 생기는 건 뭐냐 하면 이 어느 압력, 어느 온도 레인지에서 브루스 배너로 안정하게 있을 수 있는 조건이고요. 어느 스트레스, 어느 화 이상 넘어가면 이제 헐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헐크가 안정한 영역, 그 다음에 브루스 배너로서 존재하는 게 안정한 영역이 저희가 정해져요. 자, 그런데 저희가 마그마 얘기하기로 했잖아요. 자, 마그마 얘기하기로 했어요. 지금 결정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비정질 얘기하기로 했고, 그러면
비정질 마그마가 압력이 바뀌면서 일단 성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질문 한번 해볼까요? 지구 내부의 압력에 따른 마그마의 점성도, 마그마가 끈적끈적한 정도 있죠? 그게 압력이 올라가면 점성도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변화가 없을까요? 한번 볼게요. 자, 압력이 올라가니까 점성도가 감소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봤더니 점성도가 또 증가하는 것도 있네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압력이 올라갔더니 점성도가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상한 성질들이죠. 이 이상한 성질들을 이해하고 싶으면 저희가 이 비정질 마그마의 구조를 봐야 되는데, 저희가 비정질 마그마를 포함한 비정질의 규조 규명은 현대과학의 난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죠. 자, 바살트예요. 바살트, 현무암. 1기압에서 요 그림은 중앙해령이에요. 중앙해령이라고 현무암질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곳이에요. 지표면에, 그 표면에 있는 바살트의 알루미늄의 배위수는 4예요. 5가 조금 있어요. 그런데 100km 밑으로 가니까 3기가파스칼입니다. 5도 있고 6도 있어요. 그렇죠? 5기가파스칼 정도가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압력 중에 하나인데 150km쯤 돼요. 5랑 6가 많아요. 얘는 다른 애라고 보면 됩니다. 오케이? 자, 1기압이랑 고압이랑 달라요. 자, 예고한 대로 충돌 과정 볼게요. 충돌 과정. 자, 충돌 과정 이제 소행성 충돌, 다른 행성과 충돌하는데 그 충돌한 규모도 알고 싶고 그 충돌한 지속 시간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뭐냐 그러면, 만약에 행성의 표면이 현무암 같은 걸로 돼 있다면 어떻게 될까 하고 진짜 충돌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온 애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충돌 전에 알루미늄이 배위수가 4였는데 충돌 후에 배위수가 5개인 게 좀 생겨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배위수 알루미늄 5인 게 얼마나 많냐 적은가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과정을 이해할 수 있어요. 알루미늄 5가 많게 되면, 배위수가 5인 게 많게 되면 충돌이 더 강한 거고, 그렇지 않으면 충돌이 약한 거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 적용하려면 화산유리가 있어야 돼요. 화산유리나 아니면은 화산 과정을 통해서 나온 이런 현무암 지대가 있어야죠. 그게 어디 있는가 봤더니 지구뿐만이 아니라 금성도 있고 마스도 있어요. 화성도 있어요. 이 그림은 뭐냐면 다시 지구의 진화인데요. 마그마 바다에서 현재 지구로 바뀌는 이런 이런 그림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얘가 원래 첫째예요. 아들이 이 그림을 되게 갖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너무 기뻤어요. 얘가 이 얼스 사이언스의 중요한 걸 아는구나. 이 나이에. 그 나이에. 그래서 제가 봤더니 얘가 이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지구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많이 배운 게, 저희가 창의성이라는 걸 말하는 게 뭐냐면 보통 look things in a slightly different angle 아니겠어요? 그렇죠? 앵글을 잠깐 돌려봤더니 재미있는 것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제가 학부에서 아이들한테 강의할 때 지구를 사랑해야 되는 상징적인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성분계 얘기했는데, 다성분계 되니까 되게 정신이 없고 복잡해요. 개인적으로도 되게 복잡하고, 오늘도 어댑터를 안 갖고 와서 허둥지둥하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무질서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 질서라고 제가 말하는, 아니면 심플리서리라는 게 있었죠. 지구 시스템을 이해할 때, 아니면 다른 행성들을 이해할 때, 아니면 우주를 이해할 때 작은 입자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의 근원이 있겠죠. 자, 여러분의 근원이 있고, 지구의 근원이 있고, 지구의 근원을 이해할 때 작은 입자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고, 제가 저의 근원을 얘기할게요.
저를 이끌어주는 밝은 입자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 밝은 입자에 대해서 이름을 어프리시에이트 하지 않았어요. 촌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어머니세요. 여러분이 지금 잘하는 건 여러분이 잘하는 거기도 한 것도 맞지만 또 부모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거니까 가서 효도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제23회 서울대학교 자연과학 공개 강연 과학자의 꿈과 도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로 이제 세 번째 강연을 시작을 하려 합니다. 통계학과의 장원철 교수님 모시고 세 가지 소원, 세 가지 이름, 진이에게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과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강연의 주제는 제 어릴 적 세 가지 꿈이었던 천문학자, 유전학자, 야구 분석가의 꿈을 어떻게 통계학을 통해서 이루었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통계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쫓아가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후 첫 번째 강연을 맞은 통계학과 장원철입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오늘 이제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과학자의 꿈인데요.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앞에 강의하신 분들은 이제 화학이나 지구과학이 얼마나 쿨한지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사실 어릴 적에 세 가지 소원, 세 가지 꿈이죠. 그 꿈이 있었는데 통계학이라는 전공을 통해서 그 꿈을 이뤄간 과정을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즘 언론에 비친 통계학은 뭐냐? 이제 이 기사는 2009년 뉴욕타임즈 기사인데요. 여기 기사에 나온 이제 인터뷰한 분은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통계학 박사를 받고 구글에 취직해 있는 분을 인터뷰를 하면서 하일 베리언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건데 향후 10년간 가장 섹시한 직업은 통계학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통계학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경제학자가 한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문득 제가 궁금해졌어요. 야, 가장 섹시한 잡이 통계학자다. 그러면은 제일 섹시한 사람은 누굴까 지금? 제가 그래서 구글 신한테 물어봤어요. 섹시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했더니 데이비드 베컴이에요. 데이비드 베컴은 통계학자가 아닌데?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뭐 답이 틀릴 때가 있는데 답이 틀리면 고쳐야죠. 어떻게 고칠까요? 구글도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릴 때가 있어서 제가 답을 조금 고쳐봤습니다. 네. 가장 섹시한 사람은 통계학자라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고 가족들한테 보여줬는데 저희 아내는 전혀 여기에 동의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이제 또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기계학습 얘기죠. 뭐 알파고 얘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이 기계학습은 통계학의 사실 또 다른 이름이라고 이제 마이클 조던 농구 선수가 아니고요. 이 기계학습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지금 버클리 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통계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면 믿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딴 분야 전문가들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들었을 텐데 구글 알파고. 자, 이 구글 알파고 같은 경우 이제 여러분들 아마 이세돌 기사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바둑 시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옛날에 인공지능 같은 경우 사람처럼 생각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하냐면 이 알파고의 기본 원리는 대국의 기보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가지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비슷한 환경을 찾은 다음에 그 다음 수가 뭔지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이런 예측을 많이 하는 건데 여기서 많이 등장하는 게 베이즈 정리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을 이용한 예측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즈 정리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그 약국에서 임신 시약을 샀어요. 임신 시약을 사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했습니다.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제가 임신했을 확률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린 제가 섹시스트맨 어라이브라고 혹시 까먹으신 분 있으실지 모르는데 자, 제가 임신했을 리는 없죠. 제가 섹시스트맨이니까. 자,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보통 이제 그 시약이 얼마나 정확하냐 하면은 제약회사에서 하는 일은 임신부들을 모아놓고 테스트해서 몇 명이나 양성이 나왔냐, 그 다음에 정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테스트해서 얼마나 음성이 나왔냐는데 내가 알고 싶은 그 반대의 경우죠. 테스트 결과가 양성이면 내가 임신했을 확률, 테스트 결과가 음성이면 내가 임신 안 했을 확률.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베이지 정리가 그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확률은 상당히 다른 건데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DNA 증거 같은 경우도 이것과 똑같은 경우입니다. 법정에서 DNA 증거도 사실은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이 결과가 DNA가 매치할 확률을 일반적으로 정확하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법정에서 얘기를 할 때는 주어진 증거에서 피고가 범인일 확률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반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베이지 정리를 통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걸 할 수 있느냐? 자, 먼저 3.1 만세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요. 이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한신각 교수님의 연구 결과인데요. 3.1 만세 운동은 이제 민족적 저항 정신의 표출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불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불처럼 막 일어났다는 거죠. 자, 들불처럼 막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3.1 운동이 얼마나 오래 지속된지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3.1 운동. 얼마나? 3일? 3.1 운동이라서? 네. 그 3일은 아닐 것 같은데? 6개월. 어우, 정확한 정답입니다. 3.1 운동은 6개월 동안 지속됐습니다. 자, 6개월 동안 지속되려면은 이게 들불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들불처럼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굉장히 조직적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신각 교수님이 소위 말해서 이 3.1 운동이 어떤 식으로 조직된지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분 이 국사편찬위원회를 가보면 굉장히 엄청난 자료들이 많은데, 여기 가보면은 3.1 만세 운동 당시에 체포된 사람들의 경찰 조서들이 있어요. 네, 이게 일본어로 돼 있는데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도 있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걸 봐서 누가 누굴 포섭했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통해서 네트워크를 그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를 그리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네트워크 중심도 같은 걸 계산을 해가지고 소위 말해서 진원지, 중심주를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3.1 운동의 진원지가 어디냐? 이제 한신각 교수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정동인데, 유관순 열사가 다녔던 이화핵동도 정동이었고, 그게 아마 단순히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1 운동이 진원지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자, 꿈의 재현, 아까 이제 벤젠골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제가 팜플렛에는 조금 다른 제목을 붙였는데 돌아가신 할머니가 로또 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자, 이제 일어났는데 기억이 안 나요. 자, 이거 사야 되는데 큰일 났죠. 자,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이거는 2011년에 미 머클리 대학교 연구팀이 뇌 자기 공명 영상 fMRI라는 걸 이용을 해서 뇌의 영상을 재현합니다. 제가 기본적인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이란 이런 영상을 보시면은, 그러면은 머릿속에서 어떤 활동이 일어나고 그걸 가지고 fMRI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이런 흑백 바둑판 같은 그 영상이 찍히는 거죠. 자,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영상을 통해서 거꾸로 이 사람이 뭘 봤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이런 영상들을 엄청나게 많이 찍은 데이터베이스가 있다면, 그러니까 집, 검은 고양이, 그 다음에 이제 단화,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 이제 검정색 운동화를 봤습니다. 근데 내가 그 실험자는 검정색 운동화를 봤지만은 제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알 수 있는 건 이 영상밖에 없는 거죠. 자, 이 영상과 가장 닮은 셋 중에 이 영상과 가장 닮은 게 어느 거냐면은 단화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내가 이 영상을 통해서 사실 이 사람이 그러면은 아마 뭔가 신발에 관련된 거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자,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fMRI로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구글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제 구글한테 물어도 아마 대답은 안 해줄 거예요. 근데 구글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구글이 산 유튜브에 영상을 이용을 해서 유튜브에 있는 영상들을 몇십만 개를 봤어요. 그러고 나서 그 영상들을 찍어서 데이터베이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말한 것처럼 이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 데이터베이스에서 한 50개 정도 찾아요. 그래서 그 영상들 합칩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결과냐면요. 지금 이게 오른쪽이 이제 영화 광고죠. 영화 이제 예고편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 이 장면을 본 사람이 뇌 영상을 찍어가지고 아까 얘기했는데 비슷한 유튜브 영상의 뇌 영상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재생한 게 여러분 이쪽에 왼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아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정확한 그림은 아니지만 사람이란 윤곽은 명확히 드러나고 이 사람이 검정색 옷을 입었다는 것 정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뭐 뱀이 꼬리 먹는 정도의 윤곽은 아마 나올 것 같고요. 로또 번호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연구가 점점 진행됨에 따라서 아마 더욱더 나은 기술들이 개발되고 그러면 이제 꿈이 완벽한 재현도 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스포츠 경기 하이라이트는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준환 교수님 연구 결과인데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운동 경기나 이런 거 보시면서 이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댓글 달아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 뭐 김연아 선수 응원하면서 뭐 없나요? 네, 혹시 아니면 그 댓글 뭐 달렸는지 보신 분? 네, 내용이 없어요. 하하 크크 히히. 뭐 내용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댓글을 이용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걸 활용할 수 있냐면요. 예를 들어 야구 경기를 본다면은 중요한 순간에 그 댓글들이 폭주해요. 사람들이 많이 다는 거죠. 하하 크크 히히도. 그러니까 이 댓글들이 폭주하는 순간을 찾아낼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자동적으로 편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 여기서 보이는 게 영상에서 댓글의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서 피크가 나오는 지점을 자동적으로 찾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영상을 만약에 우리가 뽑아낸다면 그게 이제 하이라이트로 자동적으로 편집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제 유전학, 천문학, 야구 분석가를 이제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유전자 자료 같은 경우에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게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바이오 칩인데, 여기 이제 정상인 세포와 그 다음에 암 세포를 이 마이크로 어레이 바이오 칩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점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점수화를 시켜서 그 점수가 암 환자 사이에 만약에 특정 유전자가 점수가 정상인에 비해서 뭔가 차이가 나는 그런 게 있다면은 그걸 이용을 해서 그 유전자가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 이제 이 얼마 전에 작년인가요?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절제 수술을 했죠. 그 안젤리나 졸리가 실질적으로 유방암이 걸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마이크로 어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안젤리나 졸리한테는 유방암을 억제하는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유방암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아채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발병도 하지 않았는데 발병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유방절제 수술을 한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뚱뚱한 자료는 굉장히 특이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존의 분석 방법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고 분석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통계학에서 굉장히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면서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에 제가 이제 같이 의학 쪽이나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하고 공동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관심 사항 중에 하나는 천문학인데, 이게 이제 천문학 천체 만환경인데요. 이 천체 만환경이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그 휴대폰에 있는 디지털 카메라 굉장히 큰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디지털 카메라. 그래서 하늘 다 찍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들을 찍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자료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 같은 경우 천체 4분의 1 정도를 커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럼 이 천체 물리학에서 관심 가진 게 뭐냐면은 이제 우주 거대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자, 여기 이제 이게 2DF라는 천체 관측 자료인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여기가 중심이고, 사실 이제 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그 뭐 별을 본다면 그 별은 현재의 별이 아니죠. 뭐 오는데 10만 광년 걸렸다면 10만 년 전에 이제 별이 이제 저한테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만약 우주 지도를 잘 그린다면은 그게 사실은 우주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란 겁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쪽 끝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쉽게 말해서 빅뱅이 생기기 전의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계를 만약에 내가 정확히 통계학적인 모형을 통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우주의 나이에 대해서 정확히 이제 추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대 거주 구조에 대해서 이런 자료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천문학 쪽에서 밝혀진 많은 가설들을 통계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검증을 하려고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에 제가 이제 관련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스포츠와 통계학. 혹시 야구 중계 보시면서 야구 직접 기록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기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기록지는 한 장 정도입니다. 한 장 정도에 다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야구 경기가 이제 뭐 피치 FX, 힛 FX라는 자료들이 있는데 이게 한 1기가 정도 돼요. 무슨 얘기냐면 피치 FX는 공을 던질 때 이 투수가 공을 밀리지 않은 포인트, 구속, 그 다음에 그 던질 당시에 구질, 그 다음에 포수 밑에 꽂혔을 때 속도, 위치 이런 걸 다 기록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자료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뭐 이런 많이 모른 이제 일종의 스테로이드 같다는 얘기도 이제 농담 삼아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야구에 관련하게 된 게 이제 백인천 프로젝트라고 한 3년 전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제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이 주도로 집단지성 연구였죠. 한국 프로야구에서 딱 4할 타자가 한 번 등장했었는데 그 4할 타자가 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가?
이게 이제 백인천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 프로젝트의 주축이었던 분들이 힘을 합쳐서 이제 한국 야구 합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013년에 제가 이제 초대 부회장을 맡고 지금도 하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얼마 전에 LG 트윈스도 한번 찾아왔었고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학교에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성적 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집에 가서 변명할 거리를 제가 오늘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은 여러분들 뭔가 배우고 가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자, 통계 알면 약, 모르면 병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개를 읽겠습니다. 심슨의 역설, 평균으로 회기인데, 자, 이게 농구 선수의 경우인데 3점슛 하승진, 양동근 선수인데요. 이 선수들 다들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서 하승진, 양동근을 찾았는데, 자, 하승진 선수는 3점슛 성공률이 40%, 양동근 선수는 41%, 양동근 선수가 조금 앞서죠. 자, 2점슛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1%씩 앞서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이제 매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직.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해서 이 선수들의 슛 성공률을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하승진이 45%, 양동근이 44%. 자, 제가 아무 트릭도 쓰지 않았어요. 있는 숫자를 그대로 더했는데 하승진 선수가 1% 성공률이 더 좋은 거죠. 그죠? 조금 전에는 1%씩 낮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이게 이제 심슨의 역설인데요. 자, 이걸 보시면 이제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빨간색 선이 양동근 선수의 이제 슛 성공률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3점 슛, 2점 슛이죠. 다 1%씩 앞섭니다. 하승진 선수. 자, 그런데 이 진짜 성공률은 어떻게 되냐면 이 양쪽에 쉽게 말하면 선형결합으로 나타내지는 거죠. 내분점으로 표시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에는 3점 슈터이기 때문에 외곽 슛을 많이 뜯어서 내분점이 3점 슛 쪽에 더 근접을 하는 거고, 하승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점 슛을 많이 던지니까 이쪽으로 더 근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합쳐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45%, 44%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두 명이 2점 슛과 3점 슛을 동일한 비율로 던졌다면은 당연히 양동근 선수가 하승진 선수보다 이제 앞선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착시 현상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이제 또 다른 예를 하나 들면은, 자, 이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약품을 투여하는데 약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사실은 부작용이 심해져서 회복이 늦어져요. 자, 여기 보면 여성과 남성으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약을 많이 투여하면은 회복될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약이 안 좋은 거죠. 남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는데 내가 만약 이 성별을 무시하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의 데이터만 보고 관계식을 보려고 하면은 아마 이런 식의 관계, 양의 관계식, 즉 약을 많이 투여하면 투여할수록 어떻게 되냐? 회복하기 좋다, 그런 결론을 낸다는 거죠. 자, 이러면 굉장히 위험한 결론을 내립니다. 정반대의 결론이란 거죠. 제가 여기서 얘기하려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두 개의 관계를 볼 때 단순히 두 개의 관계만 보고 비교를 해보면 잘못된 결론을 낸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이 약의 회복 정도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만약에 고려를 했다면 정반대의 결과, 하승진 선수와 양동근 선수 같은 경우도 슛이 외곽 슛과 그 다음에 골밑 슛 같은 경우를 따로따로 봤다고 하면은 누가 슛이 더 정확했는지 더 정확히 알 수 있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슛 성공률만 본다면은 착시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 이게 바로 심슨 역설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많은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두 변수 사이 관계만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결론을 내려요. 사실 정반대의 결론도 내립니다. 이것처럼. 그래서 어떤 통계를 통해서 분석해서 결과를 도출하자고 할 때는 관련 있는 다른 것도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평균으로 회귀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아들이 4명제 중에 제가 키가 제일 작습니다. 형보다 작고 동생보다 작죠. 자, 근데 사촌 중에 제 아들 이제 중이인데 제일 커요. 180. 자, 뭐 유전자의 개량이 일어났느니 뭐 제 친구들이 놀립니다. 근데 이제 아니면 이제 또 주위 사람들에서 너 누구 닮아서 그렇게 키가 크냐 하면 제가 얘기하죠. 날 닮아서. 자, 이게 당연한 게 이게 평균으로 회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2014년에 SK의 이재원 선수가 6월까지 4할 2분 7리 타율 기록하는데 시즌 끝날 때는 3할 3분 7리밖에 안 됩니다. 중간고사 잘 보면 기말고사 꼭 못 봐요. 대부분. 자, 그 다음 2년생 징크스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이게 다 뭐냐면 평균으로 회귀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키의 관계인데요. 보시면은 아버지 키와 아들 키가 정확히 일치한다면 이 검정색 선으로, 이 점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관계를 알아보면 이 빨간색 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 키가 크면 일반적으로 아들 키는 좀 작아지는 거죠. 반대로 아빠의 키가 작으면 아들 키는 커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집에 가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하면은 엄마 아빠를 닮아서, 엄마 아빠 공부를 잘했으니까 내가 평균으로 회귀니까 내가 평균적으로 가는 거다. 그죠? 누가 그런 얘기 했냐면 제 얘기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평균으로 회귀 중요한 얘기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2년생 징크스나 이런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평균으로 회귀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제가 오늘 강연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물리 관심 가져도 좋고, 화학 관심 가져도 좋고, 지구과학, 생물 다 좋습니다. 그거 다 할 수 있는 거 하면 돼요. 네. 나중에 통계학을 하면은 물리했다가 화학으로도 바꿀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May the statistic be with you란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